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스티브 아이즈먼과 번스타인의 아주 저명한 반도체 분석가죠. 스테이시 라스콘의 대담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현재 반도체 산업, 특히 그 AI가 가져온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들, 또 그 안에서의 경쟁 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정학적인 변수들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지금 반도체 시장에 거의 모든 핵심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라스콘의 분석 틀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현재 반도체 시장을 마치 그 유명한 소설 제목처럼 두 개의 도시 이야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한쪽 도시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이끌면서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상상 초월이죠, 정말. 네, 반면에 다른 한쪽 도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PC나 스마트폰 같은 전통적인 수요에 기반한 시장이 있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훨씬 조용하다 이런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네요. AI 도시와 BAI 도시. 그렇죠. 한쪽은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 다른 쪽은 아직 좀 쌀쌀한 거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의 독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이 AI 사이클이라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그리고 경쟁자들은 과연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또 한때 정말 반도체 왕자를 지켰던 인텔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정말 파고들 만한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AI가 이 산업 전체를 도대체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 건지, 그 의미가 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두 개의 도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라스컨 분석의 핵심 틀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라스코는 현재 반도체 시장이 아주 명확하게, 정말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도시로요.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AI 관련 분야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칩, 장비, 소재 기업들이 다 모여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죠. 네. 라스코는 이걸 단순한 호황, 사이클 이런 걸 넘어서 산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의 빅뱅 수준의 변화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빅뱅이라.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그 정도의 파급력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PC, 스마트폰, 아니면 산업용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전통적인 시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그런 분야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도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팬데믹 때 워낙 수요가 몰렸다가 그 이후에 재고 조정 국면을 겪고 있고 또 전반적인 경기도나 영향도 받으면서 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기껏해야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정도죠. 아, 정말 극명한 대미네요. 한쪽은 빅뱅 수준의 성장, 다른 쪽은 완만한 회복 또는 정체. 네. 이 두 도시의 온도 차이가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곤의 분석은 결국 모든 질문이 하나로 모아진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과연 저 다른 전통적인 도시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낙수 효과 같은 게 있을 거냐 이런 질문이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그쪽의 자원, 인력이나 투자금 같은 것까지 AI 도시 쪽으로 다 빨아들이면서 격차를 더 벌이는 결과를 낳을 거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와, 그 두 개의 도시라는 비유가 정말 현재 상황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AI 도시의 성장은 이건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아니,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5천조 원이 노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분기 매출이 55%나 성장한다는 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 싶을 정도예요. 저도 그 숫자 볼 때마다 놀랍니다.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죠. 라스곤이 아까 빅뱅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정적인 빅뱅의 순간이 바로 2023년 5월이었다고 딱 짚고 있습니다. 아, 그때군요. 어떤 일이 있었죠? 당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매출을 한 7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내놓은 가이던스가 무려 110억 달러였던 겁니다. 70억 예상했는데 110억이라니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네요. 네, 시장 예상치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부숴버린 수준이었죠. 그때 시장 전체가 정말 충격에 빠졌고 그 파장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야말로 모멘텀이 폭발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동력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가장 직접적인 동력은 역시 거대 IT 기업들.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이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입니다. 아,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공룡 기업들이요? 맞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엔비디아 GPU 같은 AI 가속기를 채워넣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라스건 분석에 따르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연간 자본적 지출, 흔히 캐펙스라고 하죠.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공장 설비나 데이터 센터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비용인데 이 연간 캐펙스 규모가 무려 3,500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3,500억에서 4,500억 달러요? 원화로 환산하면 이건 400조, 500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매년 그 정도를 투자한다는 건가요? 네, 매년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이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이 그렇게 폭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네요. 그 돈이 다 엔비디아 GPU 사고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투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파티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렇죠.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라스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썼다고 들었어요. 야구 경기에 빗대서 지금 우리가 몇 회 초에 있는 거냐? What inning are we in? 이 질문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고요. 이 시점에 대한 논쟁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AI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된 초반이냐 아니면 벌써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가고 있는 거냐 혹시 거품은 아니냐 이런 논쟁이죠. 네. 그리고 라스콘 자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 그러니까 아직은 초반 이닝이다 라는 강세론, 불케이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 라스콘은 아직 초기 국면으로 본다? 그 근거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볼 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지표를 많이 보잖아요. 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들의 PER을 보면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만 주가 상승 속도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익이 주가를 덧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닷컴 버블 때는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아, 이익 성장이 워낙 빠르니까 PER이 생각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지는 않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성장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지금 이 GPU에 대한 수요가 진짜 수요라는 점입니다. 진짜 수요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게 단순히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사재기 하는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된 GPU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즉시 데이터 센터에 설치돼서 실제 AI 서비스 개발이나 모델 훈련, 추론 같은 작업에 바로 투입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수요다. 네. 그리고 셋째 이유는
AI의 활용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검색 엔진의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개발자들이 코드를 더 깔리 짜게 도와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요. 네. 그런데 라스코는 앞으로 AI가 훨씬 더 복잡하고 자율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로 진화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요? 그건 좀 생소한데 어떤 개념인가요? 말 그대로 AI가 사람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AI한테 다음 달에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 갈 건데 파리랑 로마 중심으로 괜찮은 일정 좀 짜줘 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AI가 알아서 항공권 최저가를 검색해서 예약하고 평점 좋은 호텔을 추천해서 예약까지 해주고 현지 교통편이나 맛집 정보까지 다 정리해서 보고해주는 식이죠.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비서 한 명 두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 현재 AI의 활용은 아직 정말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시각인 거죠.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AI의 잠재력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한 신생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이름만 그럴싸하고 실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던 회사들도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AI 투자를 이끄는 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초우령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 버블과는 다른 점이고 사이클의 안정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러네요. 투자 주체의 질 자체가 다르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 AI 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니다. 이제 슬슬 후반 이닝으로 접어들고 있다. 심지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약세론, 베어 케이스의 논리는 뭔가요? 아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물론 반대편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세론의 핵심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 경험칙입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반드시 소화 국면, 다이제스션 페이즈를 거치게 마련이라는 거죠. 소화 국면이요? 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는 과거에도 보면 항상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집행한 뒤에는 잠시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동안 투자한 것들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단계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이걸 구축과 소화의 반복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막 짓고 나서 잘 돌아가는지 좀 쉬면서 점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AI가 아무리 중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영원히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언젠가는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저렇게 쏟아부을 순 없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우려인데요. 바로 ROI, 투자 수익률의 부재 가능성입니다. ROI 부재.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말 막대한 돈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는데 만약 이 투자가 결국 기대했던 만큼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죠. 이게 바로 스티브 아이즈먼이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통신사들의 광케이블 투자를 예로 들면서 경고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인터넷 시대가 올 거라는 방향 자체는 맞았지만 통신사들이 너도 나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케이블을 깔았는데 정작 그걸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 결국 버블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과잉 투자되었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AI 투자도 방향은 맞지만 만약 그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그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면 AI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세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죠. 투자는 했는데 돈은 못 버는 상황. 와, 듣고 보니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걱정이네요. 방향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정말 양쪽 다 논리가 탄탄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몇 회 초냐는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세론과 약세론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라스콘 분석가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즉 초기 이닝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현재까지 드러난 데이터나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기회가 더 많이 남았다고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경계심을 늦추진 않으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AI 도시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구도는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넘어가 보죠. GPU가 거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ASIC이라는 다른 형태의 칩 이야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쟁 구도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큰 축은 역시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이나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즉 주문형 반도체의 관계를 보는 건데요. 네, ASIC, 특정 목적에 맞춰서 설계된 반도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GPU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범용성과 유연성,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라스곤이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쿠다라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생태계가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아, 쿠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엔비디아의 진정한 해자, 즉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쟁 우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AI 개발자들이 이미 큐다 환경에서 작업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관련 라이브러리나 도구들도 방대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생태계를 만들어놨군요. 네, 이런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맞춰야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GPU가 거의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연성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GPU의 핵심 경쟁력이군요. 그럼 ASIC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구글 같은 회사들이 왜 굳이 직접 만들려고 할까요? ASIC은 이름 그대로 특정 용도에 맞춰서 설계된 칩이기 때문에 그 특정 작업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GPU보다 더 높은 연산 효율과 낮은 전력 소모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나 유튜브 영상 추천 알고리즘 같은 자기 회사 내부에서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수양되는 특정 작업이 있다면 그 작업만을 위한 ASIC을 설계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딱 정해진 일만 시킬 거면 거기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꾼을 쓰는 게 낫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은 엔비디아 GPU를 사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소위 엔비디아 세금, 엔비디아 텍스라고 불릴 정도로요. 네,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런데 ASIC을 자체 개발해서 쓰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측 가능하고 규모가 큰 내부 워크로드, 인터널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는 ASIC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공존할까요? 라스고는 어떻게 보나요? 라스고는 이 둘의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 제로섬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AI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지금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장이 커지면 GPU가 필요한 영역도 커지고 ASIC의 효율적인 영역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커지니까 각자 자기 영역에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특정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둘 다 번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스고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누구의 점유율을 뺏느냐가 아니라 AI라는 이 전체 시장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클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파이가 계속 커진다면 GPU든 ASI이든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경쟁의 관점보다는 전체 시장 성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로 항상 꼽히는 회사 AMD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대안은 AMD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MD에 대한 기대감 혹은 투자 논리는 주로 그런 희망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고객사든 특정 공급업체,
특히 엔비디아처럼 강력한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공급망 안정성이나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2차 공급사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역할을 해줄 가장 유력한 후보가 AMD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AMD가 전체 AI 가속기 시장의 5%만 가져와도 AMD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공이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AMD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죠. 5%만 해도 대성공이다. 하지만 라스콘의 평가는 상당히 좀 신중하다고 들었습니다. 미지근하다, 루크웜하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라스고는 AMD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어떻게 보면 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 보면 AMD의 최신 AI 칩인 MI300 시리즈가 물론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 또는 B100와 비교하면 한 세대 또는 그 이상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아,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네, 물론 AMD도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지만 엔비디아가 워낙 빠른 속도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완전히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넘기 힘든 장벽이 있다고 라스고는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아, 또 쿠다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AMD도 락캠이라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해서 밀고는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쿠다가 지난 15년 이상 쌓아온 그 방대한 개발자 커뮤니티, 수많은 라이브러리, 최적화된 도구들, 파트너십 네트워크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아직 정말 걸음마 단계라는 겁니다. 하드웨어 성능은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격차는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어렵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AI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익숙하고 잘 돌아가는 쿠다 환경을 놔두고 굳이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ROCm으로 넘어가야 할 강력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성능 격차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라스고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AMD 칩을 사는 이유가 AMD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 말고 다른 옵션이 필요해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는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네, 라스곤의 분석은 거의 그런 뉘앙스입니다. AMD가 더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외에 대안이 필요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AMD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점유율도 조금씩 늘려가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라스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와, 성능도 성능이지만 결국 개발자들이 얼마나 쉽게 쓰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 소프트웨어 파워가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군요. 쿠다의 위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 경쟁을 넘어서는 생태계 경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한때 반도체 산업의 절대 강자였지만 지금은 앞서 말한 그 다른 도시,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의 대표 주자죠. 인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스콘 분석가는 인텔에 대해서는 무려 10수년 동안이나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엇이 인텔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든 걸까요? 네, 라스고는 인텔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인텔의 문제는 정말 여러 층위에 걸쳐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원인은 역시 제조기술,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 즉 공정기술에서의 리더십 상실입니다. 아, 그 유명한 인텔의 공정 미세화 지연 문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때 인텔은 무어의 법칙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10나노 공정 진입 시점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더니 이제는 10나노, 5나노,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에서는 대만의 TSMC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줘버렸죠. 네,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스고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한번 이렇게 최첨단 제조 기술에서 뒤처진 기업이 그 격차를 다시 따라잡아서 리더십을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게 인텔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진단입니다. 기술 리더십 상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인텔은 지난 10수년간 정말 결정적인 전략적 판단착오들을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이것도 인텔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중요한 요인들이죠. 어떤 오판들이 있었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혁명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초창기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갈 칩을 인텔에 제안했는데 당시 인텔 경영진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아, 맞아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결국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은 ARM 기반의 칩 설계 회사들과 TSMC 같은 파운드리에게 넘어가 버렸고 인텔은 PC 시대의 강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인 AI 혁명으로의 전환에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AI 쪽에서도 인텔은 좀 존재감이 약한 편이죠. 네, 현재 AI 칩 시장, 특히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인텔의 존재감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인텔도 뒤늦게 가우디 같은 AI 칩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죠. 이것도 큰 전략적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환 실패, AI 전환 실패, 그리고 있나요? 셋째는 경쟁자에 대한 오판 혹은 오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AMD를 너무 얕봤다는 겁니다. 한때 인텔은 서버용 CPU 시장에서 99%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졌었거든요. 그때는 AMD를 사실상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았죠. 네,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AMD가 라이젠과 에픽 프로세서를 내놓으면서 강력하게 부상하는 동안 인텔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지금은 서버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AMD에게 내주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거의 40% 가까이 내줬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니까요. 이건 역시 과거 인텔의 안일함과 오만이 부른 결과라고 라스고는 지적합니다. 제조 기술력 상실에다가 모바일 실패, AI 실패, 경쟁자 대응 실패까지. 와,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졌던 거군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네, 정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텔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바로 파운드리, 즉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라스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일각에서는 인텔의 재기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IFS,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과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런데 라스고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회의적이다. 왜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네 최첨단 제품도 제때 제대로 못 만들어서 TSMC에 맡기는 상황인데 과연 다른 회사에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칩을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신뢰의 문제죠. 아,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니네 거부터 잘 만들고 나서 남의 것 만들어준다고 해라.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무리 공장을 많이 짓고 좋은 장비를 들여온다고 해도 결국 고객사 입장에서는 과연 인텔 파운드리가 약속한 성능과 수율, 율드, 양품 비율을 제때 맞춰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이미 TSMC와 오랫동안 협력하면서 검증된 신뢰관계를 구축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인텔로 옮겨갈 이유가 많지 않겠네요. 네, 실제로 이것이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 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됩니다. 신뢰를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전임 CEO 시절의 문제도 지적되었다고요? 네, 라스고는 전임 CEO였던 밥수한 시절에 시장 수요나 기술적 중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단 공장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투자를 결정했던 것도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짓기만 하면 고객들이 올 것이다 라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게 지금 대규모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되면서 현재 경영진에게 큰 재무적인 부담까지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과거의 결정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인텔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드디어 회생의 신호탄이 쳐진 걸까요? 라스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인텔 자체의 펀더멘탈, 즉 실적이나 기술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외부 요인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합니다. 외부 요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특정 정치 세력,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했을 경우 인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기대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경쟁력 회복보다는 정책적 지원 같은 외부 변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현재 CEO인 팻 갤싱어가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의 능력과 의지 자체는 라스곤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문제들이 워낙 뿌리 깊고 복잡하다는 거죠. 마치 패가 너무 안 좋게 들어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뛰어난 선장이라도 배 자체가 너무 낡고 고장났다면 항해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그렇죠. 따라서 인텔이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최소 몇 년은 더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라스곤의 결론입니다. 매우 유보적인 시각이죠. 네, 인텔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이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자,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의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적인 변수들, 특히 지정학적인 요인이 반도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정말 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죠.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나 다른 미국 기업들의 중국 매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라스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보여주나요? 라스고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지점을 짚어냅니다. 뭐냐 하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뿐만 아니라 성능을 낮춘 저사양 칩마저도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규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에게 스스로 강력한 경쟁자를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경쟁자를 키운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해계가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자국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자국 기술 생태계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될 수도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에 더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당장은 미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기 어렵겠지만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되면 언젠가는 무시 못할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규제가 오히려 부메랑에 돼서 돌아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라스구님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강력한 경쟁자를 키워주는 자충수, shooting oneself in the foot 이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부터 10년 뒤 미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 몬스터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섬뜩한 예측까지 내놓고 있어요. 10년 뒤의 괴물이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단기적인 안보나 경쟁 우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협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죠. 규제의 의도와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감사합니다. 한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별개로 앞서 이야기한 이 거대한 AI 붐 덕분에 엔비디아 외에도 그 주변 생태계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다른 분야들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분야들이 좀 주목받고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AI 칩 자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 보조 부품과 기술들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요. 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수혜 분야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AI 연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해줘야 하는데 이걸 담당하는 게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HBM. 요즘 정말 뜨거운 키워드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고요. 맞습니다. 이 HBM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하면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이요.
칩을 포장하는 기술 아닌가요? 네, 그런데 단순히 칩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칩, GPU, CPU, HBM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아주 정밀하게 연결하고 쌓아 올려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TSMC의 CoWoS, Chip on Wafer on Substrate 같은 기술인데요. 아, 칩들을 수직으로 쌓거나 옆으로 붙여서 성능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AI 칩처럼 복잡하고 고성능인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나 관련 장비, 소재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죠. 그렇군요. HBM과 첨단 패키징, 또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력, 파워와 냉각 관련 기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정말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하거든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네, 전력 소모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전력 관리 반도체, PMIC나 관련 솔루션들의 수요가 늘고 있고요. 또 워낙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 같은 더 효율적인 냉각 솔루션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 관련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와, 정말 AI 하나가 반도체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메모리, 패키징, 전력, 냉각까지. 새로운 공급망과 생태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면서 그 주변의 모든 부품 산업들을 함께 이끌고 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도시와 그 주변부에서는 활기가 넘치는데, 그렇다면 맨 처음에 언급했던 두 개의 도시 중에서 다른 한쪽, 즉 PC나 스마트폰, 산업용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전통적인 시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맞나요? 아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사례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의 대표적인 강자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의 경우를 보면 그 두 도시의 온도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TI는 자동차나 산업용 기기, 가전제품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칩과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만드는데요. 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TI 칩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TI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워낙 많은 고객사들이 과잉 주문을 했던 것의 후유증,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팬데믹 때 일단 주문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했는데 이제 그 재고가 쌓여서 새로운 주문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재고 수준이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속도가 AI 분야의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폭발적인 성장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만한, 거의 바닥을 기는 듯한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AI 쪽은 V자 반등을 넘어 수직 상승인데 전통적인 아날로그 쪽은 아직 완만한 U자형 회복세다.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네, 이게 바로 라스콘이 말한 두 개의 도시가 얼마나 다른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그 주변부, 특히 전통적인 산업과 연결된 반도체 시장은 아직 그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확연한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정말 두 개의 도시라는 비유가 현재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테이시 라스콘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AI라는 단일 키워드가 반도체 산업 전체의 지형도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또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정말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분석을 다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AMD 같은 경쟁자들의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 네, 그리고 한때 반도체 제왕이었던 인텔이 겪고 있는 계속되는 고군분투와 그 근본적인 원인들까지.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모든 판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도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까지. 정말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스곤의 분석은 단순히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기보다는 AI 기술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실질적인 가치 창출과 그에 따른 투자 회수, ROI,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적으로는 신중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주목하는군요. 네, 특히 그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엔비디아가 구축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얼마나 강력한 진입장벽, 지금 해자로 작용하는지를 AMD나 인텔의 사례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건 다른 경쟁자들이 정말 넘기 힘든 벽입니다. 그렇죠.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쓰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묶어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중국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이 전체 판도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년 뒤의 괴물 이야기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서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구조와 미래까지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라스콘이 경고했던 것처럼 현재의 기술 규제 강화가 역설적이게도 미래에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쟁자, 즉 중국이라는 괴물을 우리 스스로 키워내는 결과를 정말로 낳게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AI 기술 발전이 앞으로 가져올 그 에이전트 AI 시대는 과연 라스콘의 예측처럼 지금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열어주게 될까요? 아니면 그것 역시 또 다른 거품이거나 과장된 기대에 불과할까요? 네, AI의 궁극적인 잠재력에 대한 질문이군요. 이것도 역시 시간이 답을 말해주겠지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질문, 즉 지정학적 규제의 역설과 AI의 궁극적 잠재력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 흥미진진한 반도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면서 함께 분석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